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채널을 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광수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여러 작품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김씨 부인전 그리고 연분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영혼은 1924년 문예동인지 영대 제3호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화자인 주인공이 3살짜리 어린 누이 동생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1년 전에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갓난 어린애였던 막내 동생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집 민며느리로 가게 되는데요. 주인공인 그 오빠는 그간 어른들이 그 소재를 숨겼던 바람에 누이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누이 동생의 소재를 알게 돼서 황급히 찾으러 가게 됩니다. 과연 이 오누이는 1년 만에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지금부터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마침내 어린 누이 동생이 있는 곳을 탐지하여 알아내었다. 어른들이 그간 속여왔지만은 나는 마침내 알아낸 것이다. 알아냈으니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나는 곧 가봐야겠다. 거의 1년 동안이나 피차에 있는 곳도 모르고 서로 떠나 있던 그리운 누이 동생이 이제 겨우 3살 된 어린 누이 동생, 악마와 같은 원수에게 포로가 되어간 어린 누이 동생을 나는 즉시 찾아봐야만 한다. 누이가 있는 곳은 여기서 30리다. 늦은 가을볕이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졌지만은 지금 떠나면 해지기 전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왜 나를 붙두어?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가라고? 험한 고개가 있으니 어린 것이 혼자는 못 간다고? 그래도 당신네들에게도 어린 것을 불쌍히 여기는 인정이 남아 있어? 무슨 상관이요? 내가 외딴 고개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든지 늑대에게 물려 죽든지 당신네들에게 무슨 상관이요? 에이, 무정한 어른들. 나는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당숙모가 간절히 붙드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어린 누이를 찾아 떠났다. 당숙의 집을 떠나면서 나는 너무도 분해서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딨냐? 나는 가자마자 불쌍한 어린 누이를 데리고 올 테다. 데려다가 밥을 빌어먹더라도 내가 업고 다니면서 빌어먹을 테다. 그렇고 말고 꼭 그렇게 할 거다. 나의 걸음은 나는 듯이 빨랐다. 나는 속으로 무정한 어른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끝없이 중얼거리면서 어느새 첫 고개를 넘었다. 첫 고개 너머에는 작년에 한꺼번에 돌아가신 불쌍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다. 쥐통, 즉 콜레라 때문에 돌아가신 까닭에 동네 사람들도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바로 마당가에 묻었던 것을 내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돈 120냥을 구걸을 해다가 이 고개 넘어다가 옮겨 묻었던 것이다. 옮겨 묻은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된 무덤은 마치 새 무덤 같았다. 어른들이
아무렇게나 드문드문 옮긴 때도 그동안 가뭄에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 나는 우두커니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골을 옮겨오던 광경을 생각하였다. 나는 그때 구걸해온 돈으로 배와 백지와 칠성판도 사왔지만 밀집 거적으로 싼 것이 아직 썩지 아니하였으니 구태여 송장내 나는 것을 끓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이 지게 지어다가 그대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 가슴께는 굵고 머리와 다리는 가는 아직도 누런 빛이 그대로 있는 밀집 거적에 쌓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이 눈에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동뚝 틈으로 숨어서 시신을 지고 올 때 나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왔다. 어쩌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시신을 저렇게도 초라하게 섬거적에 싸서 묻는다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었다. 더구나 개판, 즉 나무판조차 덮지 않고 시신 위에다가 함부로 누런 흙을 퍼부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지만은 곁에 서 있던 어른들에게 우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분해서 가만히 돌아서서 눈물을 씻어버렸다. 그러고는 혼자 생각으로 아버지, 어머니, 내 어떻게 해서라도 큰 사람이 돼서 멸례를 잘 지내고 좋은 돌로 커다랗게 비석을 해서 세울게요. 그러면 오늘 이 부끄러운 멸례를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겠죠? 아버지, 어머니,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하였다. 참으로 이때처럼 굳은 결심을 한 일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귀한 사람이 돼서 저 부정한 어른들을 놀래키지 아니하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리라 하였다. 아버지, 꼭 그럴게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하고 나는 한 번 더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어린 누이 갓난이도 내가 데려다가 잘 길러서 좋은 데로 시집 보낼게요. 하고 나는 무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서너 번이나 절을 하였다. 그러고는 또 한참 더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다름질로 무덤 앞을 떠났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꼭 데려오고야 말 테다. 어떤 놈이 못하게 하면 내가 그 놈을 물어뜯을 테다. 내 불쌍한 누이 동생을 어느 놈이 데려가? 이렇게 나는 다름질로 고개를 내려가면서 이를 악물었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내가 못 살게 되었기로 내 동생을 그따윈 놈의 민며느리로 주어? 다시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칼로 그 놈을 찔러 죽일 테다. 못할 것 없지. 이렇게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우리 집이 있었던 집터에 당도했다. 집은 벌써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무와 배추를 심었다. 그래도 저 오동나무 앞 살구나무 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 4년의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집이 헛개비처럼 보여서 나는 무서워 고개를 돌리고 그 앞을 뛰어 지나갔다. 이제 둘째 고개다. 이 고개는 여우가 나와서 사람을 호려 들어간다는 무서운 고개다. 우리들 아이들은 해만 넘어가면 고개 밑에서 놀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 데다. 그러나 이 고개는 또 정다운 기억도 많은 고개다. 우리 동네 봄은 이 고개에 제일 먼저 왔던 것이다. 아이들이 이 고개에 와서 쇠저지도 캐어 먹고 풀투전도 하고 양지에 앉아서 끝없이 이야기도 하던 데다. 그러나 그때 그 동무들은 지금 따뜻한 자기 집에서 아마 옥수수도 먹고 밥솥에 찐 감자도 먹고 앉아 있겠지. 하지만 나는 혼자 청승스럽게 머리에 때 묻은 흰 댕기를 들이고
민며느리로 팔려간 불쌍한 어린 누이 동생을 찾아가는 길이다. 나는 혹시 아는 아이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해서 아무쪼록 눈에 안 띄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상큼상큼 동네 앞을 지나서 고개턱에 도착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을 만날 염려가 없다 생각하고 활개를 치면서 올라가노라니까 어디선가 옥니나 하고 부르는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 나는 멈칫 섰다. 천득이의 소리다. 그리고 휘 둘러보았다. 근데 아무도 없다. 웬일인가 하고 나는 머리가 쭈삣하였다. 그리고 두어 걸음 더 올라가노라니까 또 아까처럼 옥니나 하고 깨득깨득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발 앞에 와서 떨어진다. 오,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구나 하고 나는 혼자 빙그레 웃고는 그 돌멩이를 집어서 길가 바위 뒤로 던졌다. 이 바위는 우리들이 남의 집 밤이랑 배랑 사탕수수랑을 훔쳐다가 숨어서 먹는 자리다. 이 녀석들이 정녕 여기에 숨었구나. 망할 것들.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던진 돌이 그 바위 뒤에 떨어지자 새 녀석이 하하 웃으면서 뛰어나와서 내게 매달렸다. 천득이가 너 어디 가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오늘 우리 집에서 옥수수 삶아. 그 저 흰 강냉이 말이야. 라고 한다. 흰 강냉이는 우리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혹은 밥을 주마, 혹은 맛난 칡뿌리를 주마 하면서 나를 끌었다. 그러나 나는 슬픈 표정으로 난 가야 돼. 저물기 전에 가야 돼. 내 오다가 들릴게. 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연히 나는 비감해졌다. 내가 비감해하는 모양을 보고 아이들도 시무룩해져서 다시는 만류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그 애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손으로 새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나는 가야 돼, 간다 하면서 손을 흔들며 거기를 떠났다. 여남은 걸음을 가서 돌아본즉 아이들은 아직도 그대로 몰려서 있다가 워 하고 외쳐준다. 내가 고개를 다 올라가기까지 아이들은 워 하고 외쳐주었다. 나도 워 하고 대답하였으나 내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서 워 하고 외치는 소리도 목이 메서 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나는 고개 마루터기에 올라서서 서너 번이나 소리를 질렀지만은 건너편 평풍바위가 울려올 뿐이요 아이들의 대답은 없었다. 벌써 집으로들 들어간 모양이다. 해는 서해 바다 섬 많은 바다에 서너 길이나 남기고 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멀리 배는 바닷물이 고기 비늘 모양으로 반짝이는데 배는 한 척도 없다. 내 어린 동생이 원수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네는 뽀얀 고란개 밑에 잠겼다. 저기 내 동생이 있다. 우리 삼남매 중에 제일 어여쁘게 생겼다는 동생이 있는 것이다. 머리와 눈이 까맣고 얼굴 풍부한 내 동생. 자다가 일어나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잘 울지 않기로 유명한 내 어린 누이. 어쩌면 저렇게도 살갗이 희고 맑으냐고 보는 이마다 칭찬하던 우리 동생이 바로 저기에 있다. 내가 그렇게 늘 업어주고 안아주던 어린 동생이다. 아,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첫 번 갔던 데서는 너무 울어서 못 견디겠다고 당숙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 번째 이곳으로 보내었다 한다.
그렇게 울지 않기로 유명한 누이가 어째서 그렇게 못 견디게 울었을까? 그것이 집에 있을 때는 울 줄을 몰라서 안 울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보금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울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사랑이 없는 집으로 들어가니까 누이는 울기 시작한 것이다. 말도 할 줄 모르는 2살 먹은 어린 영혼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의 사랑의 품을 영원히 떠나서 차디찬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들려온 하소연과 서름과 애탐을 울음밖에 무엇으로 표하랴. 그래서 누이는 끝없는 울음을 운 것이다. 견딜 수가 없다. 내 동생을 이러한 처지에 두고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다. 어서 가서 데리고 와야 한다. 데려다가 내가 업고 다니고 내가 안고 다녀야 한다. 나는 다시 다름질을 시작하였다. 눈물 때문에 몽롱해진 눈에는 발밑으로 휙휙 지나가는 길바닥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가자. 어서 가자. 나는 아직도 배다 남은 논을 지나고 오랜 가뭄에 겨우 졸졸 흘러가는 개천을 건너서 큰 개 작은 개들이 콩콩 짖는 마을을 꿰뚫어 내 누이가 잡혀와 있다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내 먼 촌 일갓집이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 우리 아이 살아있죠? 하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두어 번 내 머리를 쓸고 울더니 사람을 보내서 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나는 방에 들어가 앉아서 아주머니가 벗겨주는 밤을 손에 받아만 들고 먹을 생각도 없이 대문만을 바라보았다. 심부름 갔던 여편네가 웬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세운다. 이것이 내 동생이야? 저 뼈와 껍질만 남은 누더기에 쌓인 어린애가 내 동생이야? 그 불그레하던 뺨은 어디 갔어? 그 별 같은 눈의 광채는 어디로 간 거야? 어쩌면 이것이 내 동생이야? 그 아이는 정신없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서 있다. 아주머니가 아가, 네 오빠다. 네 오빠야. 몰라보겠니? 네 오빠다.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다. 마치 소 외양간에서 나온 아이 모양으로 머리에는 먼지와 검은 때가 가득 찼다. 나는 눈만 둥그레질 뿐이요. 눈물도 다 말라버리고 말할 목도 막혀버리고 오래 그리워하던 동생의 조그마한 손을 잡아줄 힘도 없었다. 마침내 그 아이는 기운 없는 다리, 손가락처럼 마른 다리를 들어서 한 걸음 나오더니 가까스로 몸을 돌리면서 쓰러지듯이 내 무릎 위에 펄썩 앉아서 마치 자려는 것처럼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댄다. 그래도 지 오빠를 알아보는구나 하는 아주머니의 목맨 소리를 듣고는 나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분명히 2팔로 해골이 다 된 어린 동생을 껴안았다. 그리고는 울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소리를 내고 울었는지 안 내고 울었는지, 또는 내가 해골 같은 어린 동생을 안고 울고 있는 동안에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얼마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동생은 아까처럼 내 무릎 위에 앉아 있고 나는 그만 기운이 빠져서 움직일 수도 없음을 깨달을 뿐이다. 참으로 울기도 울었고 슬프게도 울었다. 내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뜰 때 어린 누이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돌려서 나를 힐끗 쳐다본다. 그 얼굴은 분명히 내 누이의 얼굴이다. 비록 여위기는 하고 때는 꼈을 망정 분명
그때의 얼굴 모습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심하게, 그렇게도 참혹하게 변했단 말이냐. 누이는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려서 종일 실ong에 얽매여서 빈 방에 있으면서도 울 줄도 모른다고 한다. 처음에는 배고플 때 보채기도 했지만 지금은 언제나 보채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한다. 다른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허리에 기다란 끈아부를 메어서 실ong에 비끌어 메어둔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다. 식구들이 종일 농사터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사람이 나가면 가만히 고개를 돌려 힐끗 보고는 계속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아주머니가 말을 한다. 갓난아, 나하고 가련? 나하고 가자. 응? 해보았으나 노인은 대답이 없고 거미발 같은 손을 들어서 얼굴에 덤비는 파리를 날린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 무릎에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또 한 번, 얘, 너 나 아니? 날 알아보겠니? 하고 물었지만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또 알아볼 리도 만무하다. 2살 적에 떠난 것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랴? 그러면 그것이 왜 내 무릎에 와서 앉았을까? 그것도 알 수 없다. 저 어린 생각에는 무슨 뜻도 있겠지만은 말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어스름에 내가 그 집 대문을 나서서 앞길로 나갈 때에 누이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던 것과 내가 그날 밤 혼자서 그 여운하는 고개를 넘어오면서 20리 동안이나 울고 온 것은 기억이 나지만 내가 왜 그 누이를 안 데리고 왔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 후 1년 동안을 이리저리 동냥글을 얻어 읽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서 내 누이가 나 다녀간 후에 한 달이 못 돼서 이질로 죽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몹시 울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이름도 없는 어린 동생이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졌다. 더욱이 가을이 되어 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보일 때가 되면 견딜 수 없게 그리워졌다. 그 많은 별 중에 어느 하나가 내 누이인가 싶다. 자기는 유심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도 해서 눈에 눈물이 고여 별들이 안 보일 만큼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진실로 아무 죄도 없이 괴로움을 받던 그 깨끗하고 불쌍한 영혼이 만일 무엇이 된다고 하면 하늘의 별밖에는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간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누이가 세상에 남긴 오직 하나뿐인 오라비의 가슴 속에 향기롭고 눈물겨운 기억이 되어 가을밤 별이 총총할 때면 향로의 향내 모양으로 피어오른다. 아,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내 누이여.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픈 내용이네요. 이광수 작가의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는 김씨 부인전 연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